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기출 총평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고 영상 보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험 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처음 봤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번 봤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다 쓰고 나왔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우선은 좀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사실 성적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떤 강사분들이든 어떤 교수님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보고 나신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끼리, 또는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복기를 좀 했을 거예요. 너 이거 뭐 썼어? 이러면 나 1번은 뭐 쓰고 근데 정확히 다 복기할 수 없어요. 뭐 썼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차피 그러기 때문에 얼추 나랑 쟤랑 비교해봤는데 비슷하게 썼는데, 근데 막상 또 점수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잘한 것들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똑같이 다 잘 써도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여러 강사분들 답안 내신 거 보면은 대충 이렇게 썼으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합격 점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이제 보고, 또 만약에 내가 이번에 그냥 경험으로 한번 봤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자료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원 게시판 같은 데도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료가 없다 그래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강의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난이도가 어땠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개죠. 기존이라기보다는 이제 작년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 약술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약술은 문제가 아닌데 대놓고 사례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술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사례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변리사도 그렇고 노무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옛날 시험을 찾아보진 않으셨겠지만 90년대 이제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시작이고, 변리사는 한참 오래됐죠. 그때 2차 시험 보면은 이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난이도의 시험들이에요. 훨씬 쉬워요. 약수령이에요. 그냥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쭉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노무사 이런 시험 보면 한 줄이 뭔가요? 문제가 한 페이지예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시험이란 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13회, 14년, 15년 이쯤 됐죠. 이제 시험이 실시된 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제 더 이상 약술로 그냥 법조문만 몇 개 암기해가지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국 그렇게 나왔죠. 사례형으로 무려 60점이 나왔습니다. 60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를 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행정절차법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례형으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많이 안 보고 갔다. 그럼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다가 행정조사기본법이죠. 이번에 나온 게. 이 행정조사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약간 허를 찔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약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나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했던 거 그대로 그냥 이제 박아버리면 되는 거죠. 복사해서. 그런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약술과 그럼 다른 게 뭐냐? 아니 어차피 사례형도 논점, 그 다음에 본문 쓰고 그 다음에 사례 적용, 사안의 적용. 근데 본문은 어차피 외웠던 건 그냥 갖다 다 쓰면 되던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점 잡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논점 잡는 연습을 안 해봤다면은 또는 판례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면은 논점 잡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내고 채점을 해보면은 논점 이탈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썼어도 논점 자체가 애초에 이탈된 거다. 그러면은 점수가 확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물론 올해 합격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건 맞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점수가 왠지 모르겠는데 잘 나왔어. 그래서 합격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왜? 경쟁률, 합격률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떨어지신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나는 판례 같은 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그거를 완전히 다 뒤엎어야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점수를 좀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출에 나오는 거를 기대하면서 판례를 공부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첫 문제 막 풀어보고 뭐 집합 관련해서 뭐 500문제 풀어보고 뭐 지수 로고 관련해서 500문제 풀어보고 그 500문제 중에서 수능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왜 풀어보느냐?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아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거지라고 머릿속에서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판례 안 나왔는데요. 아니 판례 저희가 한 50개 공부했는데요. 판례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똑같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논점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판례를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체계화되고 행정사 시험이란 게 그리고 행정사 자격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체계화되고 사회에 알려지고 이러면서 수험생도 많아지고 뭐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있질 않아요. 시험도 그냥 있질 않고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방향은 법 시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제 사례형으로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 열심히 하시고 판례 공부는 이제 혼자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아무 판례나 암기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이제는 예전이랑은 조금 다르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한번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는 1번이지만 어쨌든 물음은 2개, 즉 40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1번, 2번, 1-1, 1-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행정사 시험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체계화된 게 뭐냐? 1번 문제, 즉 40점짜리 문제는 행정절차법 사례형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거의 고정이에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은 행정절차법이란 말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어딨나요? 저도 이거 보는데 절차법이 안 보였어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 기준법 가면은 행정조사 기준법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약술은 제공을 해주잖아요. 행정조사 기본법의 뭐 원칙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암기만 돼 있으면은 제시가 되는데 산출이 되는데 사례형은 이렇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법 써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논점을 잡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논점 잡는 게 딱 이제 맨 처음 이제 답안 산출해서 논점 해정리 딱 3줄 4줄 쓰는 것 뿐이지만 그 3줄 4줄이 사실 여러분들의 이 점수의 대부분을 사실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문제를 대충 한번 러프하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 이제 동성 관계인 거예요. 갑과 을이 동성 같은 관계예요. 같은 성 관계인데 그 김씨 이씨가 아니라 같은 그냥 이제 남성 여성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동거를 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 되겠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의뢰 사실혼 배우자로 올렸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나중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뢰 피보험자 자격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왔는데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대우는 남녀 결혼한 거랑 똑같이 해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단 쪽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피부양자, 보통 피부양자 자격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뭐 의료보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양자들은 돈 안 내도 돼요. 부양자만 돈 내는 거고 나머지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즉 시간을 돌려서 과거에 했던 것까지 모두 다 박탈을 시켰다는 거예요. 박탈을 시켰다.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돈 내야죠. 여태까지 돈 안 냈잖아요. 피부양자니까. 자, 여기까지의 사실 보면은 우리가 행정 절차법상 납입고지 그다음에 여기까지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신청을 했는데 거부까지 딱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때 행정 절차법상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갑의 상황은 원래 갖고 있던 권리가 박탈당하고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행정절차법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나요? 어떤 처분인가요? 어떤 처분? 처분의 종류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침입적 처분이라고 해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그러면은 침입적 처분하면 당연히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다? 사전통지. 제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청취. 물론 청문이죠. 22조는 청문이고 27조가 의견 제출인데 어쨌든 22조부터 이제 의견 청취가 나오기 때문에 21조, 22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혹시 이제 자료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번 문제 보면서 그 제가 이제 그 강평을 해놨죠. 제가 모의고사 때 낸 문제들이 대부분 다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생략이라고 해놨어요. 왜? 맨날 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본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냐?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리고 23조 이유제시죠. 그 다음에 24조 문서주의예요. 처분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다만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예외 2개 있었죠.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 또 나와요. 또 공부하고 가세요. 올해 나왔어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하고 가세요. 행정절차법을 공부하면서 이걸 모른다?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말하면서 계속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안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혼 배우자로 취급 신고를 다시 했으나 뭐다? 수리가 불가하다. 이거 뭔가요? 무슨 처분인가요?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휴대전화로 했다. 휴대전화 문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뒤쪽에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게 나왔냐면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전자문서란 이거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정의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써주시면은 가점 사안이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사안을 먼저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문제를 풀 땐 뭐다? 문제를 풀 땐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해설을 하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직접 가서 또는 모의고사를 볼 때든 모의고사도 당연히 연습을 해야겠죠. 그때는 물음 먼저 보고 물음 보면 사실 여러분 답이 이미 나와야 돼요. 논점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을 볼 때도 이거 먼저 보고 가야지 대체 길고 긴 지문 중에서 대체 뭐가 핵심이고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해설을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읽은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검토하시오. 납입고지가 뭐였다? 침입적 처분이었다. 침해적 처분이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21조 행정절차법 21조상 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해야 되고 사전통지랑 의견청취는 세트예요. 의견청취 안 할 거면 사전통지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지에 관해서 우리 암기한 거 있죠. 21조 딱 쓰고 원칙 사전통지해야 된다. 기간 10일 전, 의견 제출 10일 전, 청문 10일 전 이렇게 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있죠. 김법성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두 문자 딱 들었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 아니면 뭐 법령으로 정한 사실이 뭐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이런 것들 쭉 예외까지 최소한 이것만 써도 여러분들 반 페이지 돼요. 반 페이지. 그러면은
반개 이미 논점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견 청취 쭉 쓰면 돼요. 그래서 청문은 언제 연다? 뭐 법회림 해가지고 법에서 정할 때,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인허가의 취소나 뭐 이런 경우 쭉 쓰고, 그다음에 예외의 경우 예외 쭉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의견 청취와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취지 판례가 있어요. 취지 판례 하나 써줬다. 여러분들 점수 1.2점 확 오릅니다. 굉장히 답안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사례 문제에서 판례를 쓰면 쓸수록, 약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사례는 내가 맨 마지막에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약술은 암기한 거 그냥 쓰면 되는데 사례형은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가 내줘야 된단 말이죠. 야, 저 사람 위법해. 야, 저거 하자가 있어. 야,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법조문만 썼다. 근데 나는 판례까지 같이 썼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 써주시면 돼요. 그거 2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이거 2개만 써주셔도 20점이면 2페이지잖아요. 2페이지 꽉꽉 차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혹시 보고 계시면은 제가 그렇게 쭉 이렇게 썼는데, 뭐 사전 통지에서 원칙, 기간, 뭐 예외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사전 통지 항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쓰면 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뭐다? 취지 판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써줘라. 만약에 내가 양 조절을 좀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원칙 플러스 취지. 그 다음에 판례는 반드시 판례 티를 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러이러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판짝 가로치고 이거 판례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써주시던가 해서 내가 이 판례 알고 있다라는 거 취지 반드시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뭐 의무 원칙, 그 다음에 청문 개최 사유, 그리고 예외 사유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시면서 딴 거 안 외워도 이거는 외우고 가야지 하고 외우셨을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만약 여기서 잘못 쓰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못 외워서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논점을 못 잡아서 잘못 쓴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으로 만약에 앞으로 물론 합격을 하시겠지만 만약 떨어지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공부할 땐 그런 관점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위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검토하시오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는 위법성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전 통지해라, 의견 청취해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지 굳이 위법성까지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안 봐도 된다. 위법성은 안 봐도 된다라는 것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논점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지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은 이 모범 답안 정확히 우리 시험지와 동일하게 제가 글자 크기, 글자 숫자까지 다 재가지고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이제 혹시나 강의를 들으셨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사례형 모의고사, 사례형이 아니죠. 저희 심기일전부터 제가 이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는데, 양이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3페이지를 제공해 드렸다 그러면은 3페이지보다 좀 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썩 괜찮은 양입니다. 딱 양을 맞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2페이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썼다 그러면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양이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 장수, 페이지 수로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딱 적당한 양이에요. 여기서 한 뭐 2페이지 반 나왔다 그러면 한 딱 2페이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나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통제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통지 방식 하나 나왔고 논점 하나 나온 거예요. 논점 하나. 그 다음에 공단의 수리 거부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 여부 해서 2개의 논점이 나왔죠. 자, 뒤에 있는 거 이거 먼저 볼게요. 이미 사전 통지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 쓰고 싶다 그러면 원칙 외에 좀 간단히 쓰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이거는 무조건 판례입니다. 제 책에도 있어요. 기본, 심화, 심지어 모의고사 때도 다 냈습니다. 이거 왜? 기출 때도 이미, 그리고 기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출 심기일전 특강 할 때 이거 반드시 판례 알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기출이 나온 판례지만 중요한 판례예요. 뭐다?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판례가 얘기를 하긴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박탈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할 침익적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써주지 않고 그냥 나 판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사전 통지할 때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해당 안 된댔어. 이렇게 쓰잖아요. 점수 생각보다 안 나올 거예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법 문서에 여기가 없어요. 법 조항이 없어요. 관련 조항이. 그러니까 판례에 반드시 근거가 판례 근거가 없이 그냥 내 생각을 써버리면은 점수는 감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논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점 이거 뭔가요? 이거 문서주의예요. 문서주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분은 서면으로 한다. 문서주의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전자문서로 한 거예요. 전자문서. 메일, 아니면 문자, 아니면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거 제가 다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걸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뭐다? 동의가 없었어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심지어 실전 모의고사에서 냈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딱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문제 냈어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전자문서에 대해서 한번 나올 만한데 해가지고 냈는데 나왔어요. 논점이에요. 논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판례를 첨부를 안 하면은 법 조항만 쓸 건데 그래도 어쨌든 논점만 아마 잘 잡아도 꽤나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논점 잡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실전 사례 온갖 거에서 다 맨날 냈었고 말할 필요가 없고 문서주의 딱 이거 전자문서로 했을 때 동의 안 했는데 이거 위법하나요? 하자 있나요? 이거 정확히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에 냈기 때문에 이거 거부 처분도 이것도 심기일전 특강에서 2번이나 받고 어쨌든 그거 보고 갔다면은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자 있는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모의고사 보면서 끝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위법한 처분인지 이거 잘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자가 있는 처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딱 오케이 문서주의에 관한 법조문 판례 딱 쓰고 나서 하자가 있네요라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위법한 처분이냐 이러면은 뭐가 플러스 되나요? 절차적 하자 있는 처분의 위법성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자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위법하냐고 질문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하자가 있냐라고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왜? 법조문에 동의를 받으랬는데 여기 동의 안 받았잖아. 그럼 하자 있지. 이렇게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답지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논점이다. 먼저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서주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법 21조, 22조, 23조, 24조는 그 조항 번호까지 해서 그냥 좀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몇몇 개 있죠. 정보공개법의 제9조. 왜? 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니까 워낙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4조죠. 문서주의. 그럼 문서주의 논점. 절차법 그다음에 가로친 다음에 이법 24조 문서주의를 동의하지 않은 전자문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문서주의 위반인지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 따라서 거부 처분일 때도 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논점 깔끔하게 두 줄, 세 줄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서주의도 판례 중에서 취지가 있어요. 취지 반드시 써주시고 원칙 처분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쓰고 그 다음에 예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뭔지에 대해서 제2조에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문서로 안 해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그거 좀 써주시고 그럼 끝.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 동의 관련해서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아니에요. 우리 문제에 나왔던 이 사례 판례는 아닌데 전자문서로 함에 있어서 이미 앞쪽에 동의가 있었는데 앞쪽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그 동의가 계속 연결되느냐 이 판례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냈는데 거기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시면 쓰면 이제 좀 좋은 거고, 만약 안 써도 제가 말씀드린 딱 이 정도만 써도 상당히 잘 쓴 내용이다. 그 다음은 판례 써줘야죠.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판례 써주시면은 되겠다.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쭉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식에 하자 있냐? 하자 있다. 왜? 문서주의 위반했으니까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수리 거부 처분할 때 사전 통지 해야 되느냐?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1번 1-1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 텐데, 2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는 약술이 3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사례가 나오네 이러면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갑은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 운행 중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다. 뭐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뭘 했느냐? 혈액 채취를 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데 동의 못 하겠죠? 왜?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중증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후에 영장도 안 받았네요. 그런데 체열된 갑의 혈액 감정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면허 취소 이상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면허 취소했다. 처분을 했다. 위체열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대체 나는 도로교통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도로교통법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 도로교통법만 나왔어. 절차법이란 말도 없고 조사법도 아니고 이거 행정규제 정보공개법이야 뭐야? 모르겠어요. 왜? 법 이름이 안 나왔어. 사례형은 원래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절차법에서도 봤잖아요. 절차법에 절자도 안 들어가요. 코빼기도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논점을.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게 우리는 이미 봤던 논점이에요. 무슨 논점이냐면, 자, 혈액 채취가 뭔가요? 혈액 채취가. 혈액 채취는 행정조사의 일종이에요. 행정조사의 일종.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행정조사기준법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모르고 있다? 또 힌트가 있죠. 영장. 왜? 제가 기본 시간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던 내용 중 한 개가 뭐냐? 행정조사는 겉모습이 형사적 조사와 다를 게 없다. 행정청이 조사를 하는 건데 형사적인 조사, 즉 압류, 수색 이런 것과 전혀 외관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영장주의. 제가 책에 거의 유일하게 영장주의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좀 써놓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장주의가 되게 행정조사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디테일하게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형사적인 얘기를 우리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 시험에 형사적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좀 독립해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행정 절차론에서 영장 나온다 무조건 행정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키워드로 논점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다? 내가 음주측 도로교통법 난 처음 봐. 나는 면허 갖고 한 20년 운전을 했는데도 처음 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왔더니 이거는 행정조사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판례를.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위법한 행정처분이죠. 행정조사죠. 왜? 영장도 안 받았어. 원래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안 했어. 그 다음에 뭐 했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처분을 내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반한 처분이 위법한지에서 논하시오. 이게 뭐다? 이게 이미 2번 기출 나왔다고 제가 그 신기일전 특강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의 동생법, 형제법,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절차법에도 우리가 맨 처음 배우는 이론이 뭔가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해?
이 이론 배우잖아요. 그래서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행정조사 기본법도 제가 형제법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에 거기에 기반한 처분이 위법해? 이 이론을 우리가 맨 먼저 배우고 간단 말이에요. 책에도 있고 그리고 기출도 이미 나왔고. 근데 기출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점,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든지 개별법에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위법한지 나 모르겠어. 두 번째, 학설. 그런데 적극설 위법하다. 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그 절차적 위법설. 야, 행정조사라는 거는 사실 우리 절차법에서 얘기하는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위법성 따져. 그러면은 결국 위법해지겠죠. 그 다음에 소극설.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뭐 조사가 잘못돼도 처분이 제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예외적 긍정설, 뭐 절충설 이렇게 네 가지 총 학설 제가 제시를 했었죠. 그거 이제 써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판례.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행정조사가 뭐다? 세무조사였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잘못해가지고 중복조사해가지고 잘못 그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면은 그 세금 부과는 위법했느냐? 위법했다. 그거 써주면 되죠. 그러면 끝.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사안의 적용? 아니, 적법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은 우리 이미 많이 봐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판례는 아마 여러분들 평생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논점을 과연 잘 잡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논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내가 처음 보는 판례 봤을 때 논점 잘 잡을 수 있냐, 그 정도의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느냐, 판례를 많이 봐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좀 힌트들을 강의 같은 거 열심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빼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예전에 이미 나왔던 약술 그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논점과 사안의 적용만 추가하시고 본문은 그대로. 본문은 문제점, 학설,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검토까지는 여러분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그냥 바로 사안에 적용해가지고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위법하다라고 했다. 뭐 학설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답지를 보아도 모범 답안을 봐도 그렇게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벌써 2번이나 기출낸 내용입니다. 그렇게 쭉 한번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답지를 보면 행정조사의 정의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로 그런 거 연습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정의가 있으면 무조건 정의는 먼저 앞에다 깔아두는 게 기본 중에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범답안에서 정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다른 조항에서도 다 이제 갖고 왔을 텐데, 근데 연습이 안 됐다, 안 썼다, 엄청난 이제 감점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논점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웠던 거, 이것도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요렇게 개별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을 배우나요? 우리는 일반법을 배워요.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절차법도 적용범위 제3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해요. 그러면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도로교통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후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써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법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법적으로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은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선 이건 개별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내가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해서 한번 논리를 펼쳐볼게, 이렇게 이제 한번 좀 해주시면은 이 사람 뭐 좀 아는구나 하면서 법이 아니라 답안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답안 보면은 행정조사의 정의,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행정조사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논할 거는 도로교통법에서 논하는 게 아니라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논할 거야, 이거 한번 이제 적용 범위를 통해서 써주시면은 좀 더 깔끔한 그런 이제 논리를 통해서 답안이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1-2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특히나 2번은 아니 여기는 분명 약수령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사례형 문제가 나왔지? 이 생각하신 분들도 꽤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 시험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약술 문제예요. 즉 너가 이거 알고 있냐 모르냐 있어? 그러면 써봐. 끝. 여기서 더 이상 적용할 것도 없고 뭐 응용할 것도 없고 아주 심플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번 문제 보면은 제가 사례형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냈어요. 다만 여기가 훨씬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규제 법정주의도 제가 그 문제 이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냈고 규제 원칙 있잖아요. 규제 원칙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원칙을 써라 했을 때도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이 특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례 원칙 즉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들이죠. 그거를 만약 규제 원칙만 쓰라고 해도 같이 써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심지어 나왔어요. 우선허용 사유규제 이게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이었죠. 그래서 그냥 다 쓰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 모의고사 봤던 대로 그대로 이거는 특별히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법주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할 게 없다. 규제 법정주의 이건 뭔가요? 법으로 해라. 규제는 법으로 정해. 근데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법주문이 있었죠. 그거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정말 볼 게 없다. 그다음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문제도 이렇게 이제 약수령 같은 경우에 너 알고 있냐 없냐? 알고 있어? 그러면 써봐. 딱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깊게 얘기를 할 거는 많이 없는데 이것도 제가 정확히 실전 모의고사 4회 때 문제 냈습니다. 저는 사례형 약술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약술보다는 한 번 더 꼬아서 이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해서 써라. 이거 제가 낸 문제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제가 낸 문제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다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선 양이 많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법들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우리가 준수 잘 안 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가 준수를 하느냐?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이런 애들이 준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또 많어. 법주문도 한 100개 돼요. 심지어 이제 뒤쪽에 있는 벌칙 규정 좀 빼면 좀 적어지긴 하지만 양도 많고 잘 내용도 모르겠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암기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거는 사례형으로도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암기를 법조문을 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양도 많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근데 메이저 3법 중 한 개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절차법,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여러분 세 번째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마이너 3법, 조사법,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게 2개의 법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딱 막혔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난다. 그래서 마이너 3법 먼저 공부하시고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훨씬 높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정 공부하기 힘들면은 제가 모의고사 낸 것만 보고 가세요 이랬는데 모의고사 낸 거에서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양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찍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두 다 보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가 모의고사 낸 거 그대로 나오고 말고 이거는 이제 둘째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 카테고리마다 항상 이렇게 저렇게 어렴풋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맥락들을 암기하고 가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개인정보 부분 특히나 더 마인드맵 같은 걸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카테고리들을. 첫 번째 원칙 나오죠. 원칙, 정의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흔히 말해 통칙이라고 하죠. 통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카테고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동의 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딱 그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죠. 동법 속의 생정안이에요. 그래서 동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 아니면 그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하는 경우 계약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신체 재산이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딱 해서 이게 언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수집 이용 등이죠. 그거를 우리는 흔히 말해 처리라고 했었고, 여기서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런 것들 쭉 제가 산출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뭐였나요? 동법생안 소조범법형 이랬어요. 그거 그냥 쭉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죠. 동법생안까지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네이버가 됐든 사기업이 되겠죠. 사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다 해당이 되는데, 소조범법행 이건 범법형이죠. 이거는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이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만약 이거 안 써줬다? 그럼 이제 오답이에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카테고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개인정보의 그 수집 이용, 즉 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한 개인데 여태까지 안 나왔다, 기출 안 나왔다, 반드시 알고 가셔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렇게 내드린 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대로 우리 암기했던 내용들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공공기관일 때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 이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제가 볼 때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통지 항목 있죠. 그래가지고 목항기거 해서 목적, 항목, 기간 뭐 거부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쭉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목적의 이용 제공 같은 경우에는 고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들 하나씩 써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언제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잘 쓰셨어도 점수가 상당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단순 암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단순 암기가 생각보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약술편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답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분량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한 줄에 몇 글자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글자 그 간격까지 맞춰가면서 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직접 쓰시면은 이것보다는 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여기서 지금 한 뭐 12페이지 보통 나왔을 텐데 12페이지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내용을 쓰면은 여러분들은 뭐 한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답안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그러한 답안으로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답안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제시해드린 사례형,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봤던 이 약수령은 사실 암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암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술에서는 좀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순 암기하던 시대가 이제 지났다. 이제는 판례도 알아야 되고 논점 산출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판례도 이 판례 저 판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2025년 벌써 13회네요. 그죠? 13회 행정 절차론 2차 시험 관련해서 총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